서울의 심장부 부와 권력의 상징인 청룡그룹 강씨 일가의 저택 청룡관, 칭롱관은 오늘 밤 유난히 더 밝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적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듯한 이 연회는 청룡그룹의 새로운 해외 프로젝트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은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고,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나직한 웃음소리가 클래식 선율과 어우러져 허공을 떠다녔다. 이 화려함의 중심에는 청룡그룹의 황태자 강민혁 전무가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톰 포드 수트를 입은 그는 늑대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으로 연 회장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온기를 담고 있기보다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는 군주의 오만함에 가까웠다. 그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간간히 지루하다는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모여든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찬양하기 위해 동원된 장식품에 불과했다. 반면 이 모든 화려함의 그림자 속에는 이수연이 있었다. 단정한 검은색 메이드복을 입은 그녀는 소리 없이 움직이며 빈잔을 치우고 손님들의 불편을 살폈다.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나 희미해서 마치 연 회장의 고급 가구 중 하나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무표정한 얼굴 아래로 향한 시선.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지운 채 오직 주어진 임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텅 빈 듯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이 위선적인 풍경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소적인 빛이 언뜻 스치곤 했다. 한때 그녀 역시 저런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기에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과 추악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연회의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 사회자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늘 밤의 특별한 순서, 바로 강민혁 전무의 약혼 여인 윤채린의 피아노 연주가 있을 것이라는 안내였다. 윤채린은 유명 법조인 집안의 딸로 아름다운 외모와 사교적인 성격으로 사교계의 꽃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무대 중앙에 놓인 거대한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채린은 그의 제국에 어울리는 완벽한 트로피였다. 미모 집안, 그리고 교양의 상징인 피아노 연주 실력까지. 그는 오늘 밤 그녀의 연주가 자신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윤채린이 건반 위에 손을 올렸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녀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소절은 순조로웠지만 감정이 고조되는 부분에 이르자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불협화음이 연 회장의 부드러운 공기를 날카롭게 핥휘었다. 손님들의 얼굴에 미묘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윤채린은 실수를 만회하려 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연주는 더욱 엉망이 되었다. 결국 그녀는 연주를 채 끝마치지도 못하고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연 회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억지 박수를 보냈지만 그 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강민혁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개인적인 굴욕감을 느꼈다. 저 어설픈 연주는 자신의 완벽한 밤에 튄 오물과도 같았다.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다. 이것은 윤채린의 실패가 아니라 곧 자신의 실패였다. 윤채린은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변명을 하려 했지만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외면했다. 그의 분노는 다른 표적을 찾고 있었다. 이 망가진 분위기를 전환하고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며 동시에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할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때 그의 얼음 같은 시선이 연 회장 구석에서 조용히 빈 컵을 치우고 있던 이수연에게 꽂혔다. 그의 머릿속에 잔인하고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굴욕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구경거리를 만들며
자신의 지배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싶었다. 게오기,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소란스럽던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모든 시선이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이수연에게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주먹에 이수연의 몸이 순간 굳었다. 네오 이리 와봐. 이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민혁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잔인한 장난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했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수십 쌍의 눈이 그녀의 초라한 메이드복과 무표정한 얼굴을 훑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비웃음이 섞인 눈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기대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이수연이 자신의 앞에 서자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윤채린을 향한 간접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내 약혼녀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모양이군. 하지만 괜찮아. 예술이란 본디 섬세한 것이니까. 어쩌면 저 바닥이나 닦는 손으로도 그럴듯한 소리를 낼 수 있을지 누가 알겠나. 그가 피아노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연 회장 곳곳에서 나직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채린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새하얗게 질렸다. 자, 손님들을 위해 한 곡 연주해봐. 네가 우리 손님들을 얼마나 즐겁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것은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짓밟는 잔인한 명령. 이수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굴욕감, 공포, 그리고 분노.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서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불꽃이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피아노. 그것은 그녀에게 잃어버린 낙원이자 지독한 지옥이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건반을 쳐다보는 것조차 스스로에게 금지해왔다. 그곳에는 그녀의 모든 행복과 불행, 영광과 좌절이 봉인되어 있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강 전무님은 직구주시군. 늙은 김 집사가 저 멀리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수연의 시선이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로 향했다. 칠흑같이 빛나는 몸체 상아처럼 하얀 건반.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징하는 고통스러운 존재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복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로, 침묵보다 더 강력한 언어로 대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천천히 피아노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주눅든 한여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관객 앞에서도 당당했던 자신의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예술가의 발걸음이었다.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완벽한 자세.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맴돌았다. 연 회장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민혁조차도 예상치 못한 그녀의 태도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그녀는 연주를 시작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연 회장의 공기가 변했다. 그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폭풍의 전조와도 같은 격렬하고 압도적인 아르페지오였다.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라 캠파넬라의 변주였다. 아니, 그것은 라 캠파넬라의 형식을 빌렸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슬프고 광기에 찬 선율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건반 위를 오갔다. 하나하나의 음은 수정처럼 맑았지만 그 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화음은 듣는 이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비장함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심연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이었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의 포효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빛을 갈망하는 처절한 기도였다. 손님들은 숨을 죽였다.
모두가 넋을 잃고 그녀의 손가락과 건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샴페인 잔을 든 채 굳어버린 사람들, 대화를 나누다 말고 입을 벌린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불신,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연회장 한쪽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중년의 남자.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평론가인 조상현 이사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커졌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마치 한 음이라도 놓칠세라 연주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저 기교 저 감성. 이것은 단순히 피아노를 잘 치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혼 그 자체를 연주하는 것이었다. 그는 5년 전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진 비운의 천재 소녀를 떠올렸다. 설마 그럴 리가. 연주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격렬했던 선율은 어느 순간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멜로디로 변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지난 뒤 폐허 위에 떠오른 달빛처럼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위로하는 듯한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몇몇 감수성이 예민한 손님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윤채린의 얼굴은 질투와 완벽한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연주했던 곡이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강민혁, 그는 얼어붙어 있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됐다. 그는 그녀를 모욕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저 초라한 하녀가 연회장 전체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었다. 웃음거리가 된 것은 그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 그의 세상이 순간적으로 축을 잃고 기우뚱거렸다. 자신의 발 아래 먼지처럼 여겼던 존재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예술의 거인이 되어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음이 연주되었다. 그 여운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공기 중에 퍼져나가 모든 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그리고 길고 긴 귀가 먹먹할 정도의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그 어떤 박수갈채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담은 정적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가 재편성되는 소리였다. 이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관객이 아닌 방금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피아노를 향해 아주 살짝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채 뒤돌아서서 묵묵히 걸어갔다. 다시 보이지 않는 하녀의 역할로 돌아가려는 듯이 그녀는 연회장 전체를 집단적인 충격 상태에 빠뜨린 채 유유히 사라졌다. 카메라는 줌아웃하며 불신과 분노, 그리고 그 자신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기묘하고 불안한 감정으로 뒤틀린 강민혁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의 계획은 화려하게 역효과를 낳았고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막 태동하고 있었다. 이수연이 사라진 연회장에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피아노의 여운이 마치 유령처럼 공중에 떠다니며 사람들의 넋을 붙들고 있었다. 이윽고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를 시작으로 연회장은 어색한 속삭임으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이수연을 비웃던 이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애썼지만 초라한 하녀와 신들린 듯한 연주자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혼란만 가중될 뿐이었다. 파티의 주인인 강민혁은 맹수처럼 분노를 억누르며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얼음 같은 평정을 되찾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했다. 보잘것없는 여흥이었어. 내 사람이 부린 작은 재주에 너무 놀라지들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오만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을 자신이 부리는 사람의 작은 재주로 축소시키며 통제권을 되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새로운 가십거리로 흥분해서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의 굴욕,
이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달콤한 안주가 될 터였다. 반면 음악평론가 조상현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그는 흥분으로 상기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방금 사라진 연주자를 찾았다. 그는 강민혁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강 전무님, 실례지만 방금 연주한 분은 누구십니까? 저런 재능은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강민혁은 조상현의 빛나는 눈동자에서 자신을 향한 조롱을 읽었다. 그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말했잖소. 그냥 우리 집 하녀라고. 별 볼 일 없는 여자니 신경 쓰실 것 없소.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하게 등을 돌려버렸다. 조상현은 굳게 닫힌 문과 같은 그의 태도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강한 의지로 타올랐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다시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파티는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다. 강민혁은 돌아가는 손님들을 배웅하는 내내 완벽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마지막 손님이 사라지자마자 그의 얼굴은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약혼녀 윤채린을 경멸적으로 쏘아보았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깟 피아노곡 하나 제대로 연주 못해서 이 모든 소란을 만들었어. 넌 내 얼굴에 똥칠을 했어. 그의 비난에 윤채린은 상처받은 얼굴로 대꾸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저 여자가 이상한 거지. 민혁 씨야말로 왜 하녀 따위한테 피아노를 시켜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두 사람의 날 선 목소리가 텅 빈 연회장에 울려 퍼졌지만 강민혁은 더 이상 그녀와 언쟁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수연이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분노, 굴욕감, 그리고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소유욕. 다음 날 청룡그룹 본사 강민혁의 집무실에는 냉기가 흘렀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연주가,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듯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그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던 세계에 균열이 생겼다. 이수연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저택의 총괄 집사를 호출했다. 그리고는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이수연이라는 하녀 저택의 모든 화장실 청소를 혼자 담당하게 해. 그리고 정원의 잡초도 전부 손으로 뽑게 하고 모든 창문도 그녀 혼자 닦도록 어디 하나라도 흠이 보이면 즉시 보고해. 수화기 너머의 집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강민혁은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힐 만한 자질구레하고 모욕적인 임무들을 나열했다. 그는 그녀의 정신을 부러뜨리고 싶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이 아닌 더럽고 거친 것들을 만지며 원래의 자리, 즉 자신의 발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그날부터 이수연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다른 고용인들은 강민혁의 분노를 살까 두려워 그녀를 유령처럼 대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저택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신이 내린 재능을 담았던 그녀의 섬세한 손은 독한 세제에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흙먼지가 끼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녀를 더 괴롭힌 것은 내면의 혼란이었다. 피아노를 연주한 그 순간 그녀가 지난 5년간 필사적으로 봉인해두었던 과거의 문이 열려버렸다. 음악에 대한 갈망, 무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간 끔찍한 사건의 기억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민혁은 그녀에게 단순한 오만한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파괴했던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짓밟는 그 거대한 세상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녀는 두려웠다.
다시 한번 그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이, 그래서 남은 모든 것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수연이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였다. 고급 세단 한 대가 저택 앞에 멈춰 서더니 낯익은 얼굴에 중년 신사가 내렸다. 음악평론가 조상현이었다. 그는 청룡그룹이 후원하는 예술재단과의 미팅을 핑계로 저택을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잠시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수연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수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제발 단 5분이면 됩니다. 조상현은 간절했다. 나는 당신 같은 연주자를 평생 찾아다녔습니다. 그날 밤 당신의 연주는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어요. 그건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천재가 이런 곳에서 재능을 썩히는 건 인류 전체의 손실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들을 쏟아냈다. 세계적인 음반사와의 계약, 카네기 홀에서의 데뷔 연주회 저명한 음악대학원의 전액 장학금까지. 그가 제시하는 미래는 한때 그녀가 꿈꾸었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이수연에게 그 제안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파멸을 부르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스포트라이트.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아니라 그녀를 겨누는 총구와도 같았다. 그녀는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냥 하녀일 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황급히 몸을 돌려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조상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스쳐 지나간 깊은 공포를 보았다. 대체 어떤 과거가 저 위대한 재능을 저토록 깊은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일까? 조상현의 방문은 즉시 강민혁의 귀에 들어갔다. 그의 편집증적인 분노와 소유욕에 불이 붙었다. 감히 자신의 것을, 자신이 발견한 장난감을 누군가 탐내려 한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날 밤 강민혁은 늦은 시간 저택의 서재에서 이수연을 기다렸다. 그녀가 청소를 위해 서재에 들어서자 그는 문을 잠갔다. 이수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그와는 다른 노골적인 위협과 광기가 그의 눈에 서려 있었다. 조상현이 만나자고 하더군. 무슨 얘기를 했지? 그 자가 너를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던가. 그는 비웃었다.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 넌 내가 심심풀이로 주워든 돌멩이에 불과해. 그는 거칠게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잡초와 세제로 상처투성이가 된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며 경멸적으로 말했다. 이 손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속삭였다. 이 손은 신의 선율을 연주할 수도 있고 역겨운 병이를 닦을 수도 있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 선택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바로 내가 하는 거지.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여린 손목을 강하게 압박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 넌 그 누구에게도 네 연주를 들려줄 수 없어. 없어. 내가 너를 무대 위에 세우면 서는 거고 진흙탕에 처박으면 처박히는 거야. 알아들어. 그것은 섬뜩한 협박이었다. 강민혁의 분노는 단순한 굴욕감을 넘어 그녀의 재능과 존재 자체를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위험한 집착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운명을 손에 쥔 유일한 신이 되기를 원했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 앞에서 이수연은 깨달았다. 이곳은 그녀가 숨어있을 피난처가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강민혁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수연의 순종적인 침묵은 그의 분노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그는 여전히 그날 밤 연회장을 압도했던 정복할 수 없는 영혼의 그림자를 보았다. 조상현 같은 외부인이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고 접근했다는 사실은
그의 소유욕을 더욱 자극했다. 그녀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야만 했다. 그래야만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자신의 발 아래 묶어둘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수족 중 가장 유능하고 무자비한 해결사인 최 실장을 집무실로 불렀다. 최 실장은 청룡그룹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며 회장의 신임을 얻은 그림자 같은 인물이었다. 이수연 경악과에 강민혁은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 집 하녀 말이야. 그 여자의 과거를 전부 파헤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모든 비밀, 모든 약점을 찾아내. 최 실장은 질문 없이 고개만 숙였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임무일 뿐이었다. 며칠 후 두툼한 보고서 파일이 강민혁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무심하게 첫 장을 넘겼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해갔다. 호기심은 놀라움으로, 놀라움은 이내 잔인하고 뒤틀린 희열의 미소로 바뀌었다. 보고서는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와도 같았다. 이수연 22세, 5년 전까지 한국의 피아노 천사로 불리던 클래식계의 신동. 보고서에는 앳된 얼굴의 이수연이 국제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부친 이정훈은 유망한 바이오 벤처기업 셀바이오의 대표. 천재적인 연구원이었으나 경영에는 순진했음. 5년 전 셀바이오는 데이터 조작 및 산업 스파이 혐의라는 거대한 스캔들에 휘말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회사는 하루아침에 파산. 대표 이정훈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모친은 그 충격으로 쓰러져 현재까지도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 당시 17세였던 이수연은 세계적인 데뷔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고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짐. 이후 생계를 위해 온갖 꾸준히 일을 전전하다 1년 전 청룡관에 하녀로 들어옴. 강민혁은 흥미롭다는 듯 와인잔을 흔들었다. 비극적인 이야기였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그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가십거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내용은 그의 눈을 번뜩이게 만들었다. 특이사항 당시 셀바이오의 파산 과정에서 회사의 핵심 기술과 특허를 헐값에 인수한 곳은 블루파트너스라는 유령 회사. 자금 추적 결과 블루파트너스의 실소유주는 강민혁은 숨을 죽였다. 청룡그룹 강태환 회장임. 그것은 그의 아버지 강태환 회장이 벌인 전형적인 기업 사냥이었다. 유망한 기업을 스캔들로 무너뜨리고 그 잔해 속에서 가장 값진 것을 헐값에 빼앗아오는 잔인하고 교활한 방식. 강민혁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그는 아버지의 악랄함에 대한 죄책감이나 충격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그는 이수연의 가장 깊은 상처, 그녀의 궁극적인 약점을 손에 넣은 것이다. 그녀를 묶을 완벽한 족쇄를 발견한 것이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자신의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의 집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다니. 이 사실은 그에게 절대적인 권력과 통제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제 그녀가 왜 그토록 세상의 주목을 두려워하는지, 왜 조상현의 제안을 거절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과거는 그녀에게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괴물이었고 이제 그 괴물의 목줄은 바로 자신의 가족이 쥐고 있었다. 그는 복수의 무대를 신중하게 선택했다. 그는 이수연을 강태환 회장의 서재로 호출했다. 그곳은 청룡그룹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자 수많은 음모와 결정이 내려진 권력의 심장부였다.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과 벽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강태환 회장의 초상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이수연이 서재에 들어서자
그는 묵직한 보고서 파일을 책상 위에 던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얼굴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수연의 시선이 파일 표지에 꽂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흩어져 나온 사진 한 장.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트로피를 든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 그리고 다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 그 순간 지난 5년간 그녀가 겹겹이 쌓아 올렸던 무표정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경악, 슬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혼란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넘겼다. 5년 전의 신문기사들, 아버지의 비통한 얼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발견한 청룡그룹이라는 이름, 모든 조각이 맞추어졌다. 그녀가 그토록 도망치려 했던 적이 바로 그녀가 매일 머리를 조아리며 섬기던 주인이었다는 잔인한 진실. 그녀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차가운 감각이 온몸을 덮쳤다. 그녀의 반응을 즐기던 강민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다. 이제 알겠나네. 아버지를 벌레처럼 짓밟아 죽인 게 누군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5년 전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꺼낼 수도 있어. 물론 사실을 조금 비틀어서 말이지. 네 아버지를 단순한 비운의 사업가가 아니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증거, 그런 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청룡그룹의 힘이라면.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리고 내 어머니, 병원에서 외롭게 누워 계시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를 받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아스피린 한 알조차 구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건 전적으로 네 태도에 달렸지. 그는 그녀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하녀로 남아라. 그녀의 음악, 그녀의 재능, 그 모든 것은 이제 자신의 것이다. 오직 자신이 명령할 때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연주하는 것이다. 만약 또다시 조상현 같은 자들과 접촉하거나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한다면 그녀에게 남은 아주 작은 행복마저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이수연은 완전히 부서진 채 서재를 나왔다. 그녀는 유령처럼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그녀를 발견한 늙은 김집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수십 년간 강씨 집안을 섬기며 강태환 회장과 강민혁의 잔인함을 묵묵히 지켜봐온 사람이었다. 그는 이수연의 얼굴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한적한 온실로 이끌었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가씨.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댁 어르신은 다른 사람들의 폐허 위에서 자신의 제국을 세운 분입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아버지를 능가하는 분이지요. 아버지는 필요에 의해 잔인하지만 도련님은 잔인함 자체를 즐기니까요. 그는 모든 진실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깊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은 알았다. 저는 늙고 힘없는 하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름진 눈이 이수연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작은 쥐 한 마리가 두꺼운 밧줄을 끊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의 말이 그녀의 절망 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이수연은 하녀들이 쓰는 작고 초라한 방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사진이었다. 강민혁의 협박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라는 족쇄에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절망이 숨을 턱턱 막히게 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김 집사의 말도 귓가에 맴돌았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녀는 깨달았다.
이대로 굴복하는 것은 더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제가 되어버린 그녀의 부서진 영혼 속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 심어졌다. 강민혁의 협박 이후 며칠 동안 이수연은 살아있는 인형처럼 지냈다. 그녀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다. 절망은 끈적한 늪처럼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의식의 심연으로 끌어당겼다. 강민혁은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는 듯 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하녀가 아닌 자신이 소유한 특별한 장난감처럼 다루었다. 그는 종종 한밤중에 그녀를 저택의 음악실로 불렀다. 그리고는 텅 빈 공간 속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 피아노를 연주하게 했다. 그 시간은 이수연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강민혁은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창조주를 자신의 발 아래 꿀렸다는 사실을 음미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연주 중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어 흐름을 끊거나 그 슬픈 표정 마음에 드는군. 더 절망적으로 연주해봐. 와 같은 잔인한 말을 던지며 그녀의 감정을 희롱했다. 그녀는 그에게 살아있는 뮤직박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변화의 순간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그날도 그녀는 강민혁의 명령에 따라 바흐의 샤콘누를 연주하고 있었다. 비장하고 장엄한 선율이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왔다. 무심코 시선을 든 그녀는 칠흑같이 빛나는 피아노 덮개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공허한 눈 감정이 지워진 얼굴. 그곳에는 희미한 유령 같은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날카로운 깨달음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5년 전의 그 끔찍한 비극도 그녀의 영혼까지는 파괴하지 못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다. 하지만 지금 이 자발적인 굴복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굴종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제가 되어버린 줄 알았던 그녀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았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고 슬픔이었으며 삶에 대한 마지막 의지였다. 그녀는 싸워야만 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조상현 이사였다. 하지만 그에게 연락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저택은 강민혁의 눈과 귀로 가득했고 특히 그녀는 24시간 감시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김 집사였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처한 위험과 청룡그룹에 맞서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절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눈에서 죽음을 각오한 결의를 읽은 김 집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부패한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며칠 후 휴가를 얻은 김 집사는 낡은 외투를 입고 서울의 한적한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는 약속된 석에서 조상현 이사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 쪽지에는 약속 시간과 장소, 그리고 오직 음악가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높은 음자리표만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암호였다. 약속 장소는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 안쪽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찻집이었다. 이수연은 낡은 모자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먼저 도착해 있었다. 곧이어 나타난 조상현은 그녀의 달라진 분위기에 적잖이 놀랐다. 정원에서 만났던 두려움에 떨던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이수연은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사님께서는 저를 다시 음악계로 복귀시키고 싶다고 하셨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이사님께서
찾아주실 수 있는 가장 크고 화려한 무대에 서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골랐다. 제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동안 이사님께서는 제가 청룡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조상현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가 청룡그룹과 깊이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잠시 침묵하던 조상현이 입을 열었다. 강씨 일가라면 나 역시 빚이 좀 있지.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청룡그룹의 무자비한 사업 방식은 그가 사랑하는 예술계에도 여러 번 상처를 남겼던 것이다.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후원을 빌미로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거나 상업 논리에 밀려 사라지는 것을 그는 여러 번 목격했다. 좋습니다. 돕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위험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조상현은 그녀의 외부 세계와의 연결 통로가 되어 정보와 자원, 그리고 마지막 무대를 제공할 것이었다. 그리고 이수연은 적의 심장부에서 칼을 겨눌 비수가 될 것이었다. 그날 이후 위험한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이수연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게 순종적인 한여의 모습을 유지했다. 강민혁의 어떤 모욕적인 처사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견뎌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강민혁을 방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완벽하게 길들였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복잡한 악보를 통째로 외우던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이제 다른 것들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무심코 엿들은 대화들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서류의 종류,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과 사각지대. 그녀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의 주된 목표는 강태환 회장의 서재였다. 그곳은 청룡그룹의 심장이자 모든 악행이 계획된 선역이었다. 그녀는 청소라는 완벽한 위장 아래 서재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쳤다. 회장의 컴퓨터 비밀번호에 대한 힌트 개인 금고의 다이얼 방식, 외부 침입 경보를 잠시 동안 무력화시키는 방법 등 바깥에서는 조상현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5년 전의 스캔들을 다시 파고들었다. 그는 이수연의 아버지 회사에서 쫓겨났던 연구원, 청룡그룹의 압력으로 기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기자 사건에 의심을 품었지만 상부의 압력으로 수사를 종결해야 했던 말단 검사 등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대부분은 두려움에 떨며 입을 열기를 거부했다. 조상현과 이수연의 소통은 김 집사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보안이 유지되는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들의 메시지는 암호화된 단어와 음악 용어로 채워져 있었다. 작전이 진행되면서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다. 어느 날 밤 이수연은 강태환 회장의 서재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투자 계획서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하게 강민혁이 서재로 들어왔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거대한 책장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강민혁은 불과 몇 걸음 앞에서 와인을 따르며 통화를 했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가 숨어있는 곳까지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였다. 강민혁은 잠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서재를 나갔다.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 했다. 이 위험한 줄타기의 끝이 어디일지 그녀는 가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이수연은 자신의 관찰과 추리를 통해 마침내 강태환 회장, 컴퓨터의 로그인 암호가 그의 첫사랑이었던 여배우의 이름과 데뷔 연도를 조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동시에 조상현은 5년 전 사건의 회계를 담당했던 한 남자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자신의 신변 보호를 조건으로 청룡그룹에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를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방역의 서막이 올랐다. 이수연은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체적인 행동가가 되어 있었다. 청룡그룹이라는 거대하고 압제적인 주제 선율에 맞서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대위법의 선율이 마침내 연주되기 시작한 것이다. 계획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움직임은 더욱 은밀하고 정교해졌다. 조상현이 마련한 안전가옥에서 이수연은 마침내 죄책감에 시달리던 전직 회계사와 마주 앉았다. 창백한 얼굴의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두툼한 장부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 안에는 청룡그룹이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비자금의 흐름, 정재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의 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년 5년 전 셀바이오를 파산시키기 위해 자금이 어떻게 동원되고 여론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빽빽하게 담겨 있었다. 그것은 괴물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단 하나의 은탄환이었다. 이 증거들을 언론에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수연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강태환 회장은 언론을 통제할 힘이 있습니다. 설사 기사가 터져도 그들은 며칠 안에 모든 것을 오보나 악의적인 흠집내기로 둔갑시킬 겁니다. 그들이 손을 쓸 시간조차 주지 않고 변명할 기회조차 빼앗아야 해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무대 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달력의 한 날짜에 꽂혔다. 2달 뒤로 예정된 청룡국제 어린이 자선 음악회. 그것은 강태환 회장이 자신의 야만적인 기업가 이미지 세탁을 위해 수년간 공들여온 프로젝트였다. 아시아 전역에 생중계되며 국내외 정재계 거물들과 외교 사절단이 총출동하는 거대한 행사. 탐욕스러운 용이 자비로운 수호자인 척위선을 떠는 가장 완벽한 무대였다. 그곳이야말로 그들의 가면을 벗기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였다. 계획이 확정되자 조상현은 무대 밖의 총감독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클래식 음악계에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미스터리 피아니스트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넌지시 운을 뗐다.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라졌던 비운의 천재를 한 명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다시 돌아온다면 클래식계의 역사가 바뀔 겁니다. 그는 그 아티스트에게 아리아드네라는 코드네임을 붙였다. 미궁에 빠진 영웅을 실 한 오라기로 구출해낸 그리스 신화 속 공주의 이름이었다. 그는 아리아드네가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재능이며 곧 극적인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떡밥을 교묘하게 흘렸다. 정체는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음악계는 온통 아리아드네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측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등에 업고 조상현은 자선음악회 조직위원회에 아리아드네의 특별 순서를 끼워 넣는데 성공했다. 전설적인 천재의 귀환이라는 이슈는 시청률을 보장하는 최고의 카드였기에 방송사와 조직위원회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한편 강씨 부자는 자신들의 발밑에서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강태환 회장은 자선음악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자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서재에서 아들 강민혁과 함께 시가를 피우며 말했다. 조상현, 그 늙은 여우가 바람을 잘 잡아주는군. 아리아드네라니 시시한 연극이지만 덕분에 홍보는 톡톡히 되고 있어. 강민혁 역시 그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는 출처 불명의 천재가 아버지의 무대에 끼어드는 것이 다소 거슬렸지만 아버지만큼이나 오만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들의 상상 속에서 적이란 언제나 다른 대기업 총수나 껄끄러운 정치인 같은 존재들이었다. 감히 저택의 먼지 같은 하녀가 자신들의 목에 칼을 겨눌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강민혁의 관심은 여전히 이수연이라는 개인적인 장난감에 쏠려 있었다. 그는 음악회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그녀를 괴롭히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가는 자선 음악회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으며 그녀에게 아름답고 구슬픈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하게 했다. 완벽한 극적 아이러니의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장송곡을 바로 그 재물을 통해 감상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 시간 이수연의 준비는 두 개의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나는 음악적인 준비였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방금시설이 완벽한 저택의 음악실에서 자신만의 곡을 쓰고 있었다. 김 집사가 망을 보는 동안 그녀의 손끝에서는 새로운 협주곡이 태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 그 자체가 녹아든 서사시였다. 순수했던 유년의 기쁨 갑작스럽게 닥쳐온 비극 깊은 절망의 나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불태울 듯 타오르는 의롭고 차가운 분노. 이 곡은 잠시 후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질 모든 증거들의 배경음악이자 그 자체로 완벽한 고발장이 될 터였다. 다른 하나는 전략적인 준비였다. 그녀는 조상현이 비밀리에 고용한 IT 보안 전문가 팀과 원격으로 소통하며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다. 어떻게 콘서트홀 무대 뒤편에 거대한 LED 스크린을 장악할 것인가? 어떻게 비밀 장부의 기록과 증인들의 음성 파일 자금, 흐름도를 음악의 흐름에 맞춰 완벽하게 동기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생방송 송출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들은 방송국 내부에 양심적인 기술자 한 명을 포섭하고 원격 해킹을 통해 방송 시스템을 제어할 2중 3중의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검찰과 주요 언론사에 보낼 증거자료 패키지를 준비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첫 건반을 누르는 그 순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실행될 예정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 하루 전날 밤이 되었다. 청룡관의 화려한 다이닝룸에서는 강태환 회장과 강민혁이 최고급 와인을 부딪히며 미리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원할 것 같은 권력과 부를 찬양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같은 시각 이수연은 한여의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저 낡은 부모님의 사진을 말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빙하처럼 차갑고 고요한 결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때 그녀의 낡은 휴대폰에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조상현이 보낸 것이었다. 미궁은 완성되었다. 아리아드네의 실은 준비되었음. 계산된 크레센도 치레첸도는 마침내 그 절정에 도달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을 뒤흔들 폭발적인 피날레뿐이었다. 서울 아트센터의 거대한 콘서트홀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응축된 작은 우주와도 같았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상류층 인사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기대감과 섞여 윙윙거렸다. 정치인, 외교관 재벌 총수,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이 모든 것은 오늘 밤의 주인공 청룡그룹과 강씨 일가의 위상을 증명하는 배경이었다. 로열 박스석에서 강태환 회장과 강민혁은 마치 신이라도 된 듯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다. 그들의 제국은 견고했고 그들의 이미지는 자손이라는 성스러운 빛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강민혁의 옆에는 보석으로 치장한 윤채린이 인형처럼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어딘가 공허했다. 마침내 일부 공연이 끝나고 장내 아나운서의 상기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드디어 오늘 밤 가장 특별한 무대입니다. 수수께끼의 피아니스트 아리아드네를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으로 향하는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이 남았다. 객석은 숨을 죽였다. 무대 한쪽의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몸의 선을 따라 흐르는 심플한 검은색 드레스. 그녀가 무대 중앙의 그랜드 피아노를 향해 걸어갈 때마다 스포트라이트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처음에는 그녀의 얼굴이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피아노 앞에 앉아 객석을 향해 고개를 드는 순간 무대 양옆의 거대한 스크린에 그녀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비쳤다. 그 순간 거대한 콘서트홀 전체에 충격의 파도가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속삭임은 경악 어린 탄성으로 변했다. 저 얼굴은 설마 5년 전에 사라졌던 그 피아노 천재. 그리고 강씨 일가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저건 강 회장 댁 하녀잖아. 로열 박스석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강민혁은 와인잔을 입에 가져가다 말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오만한 미소는 불신과 경악 그리고 곧이어 닥쳐올 파국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로 산산조각 났다. 강태환 회장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지고 노련한 포식자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그는 즉시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소매에 숨겨진 소형 마이크에 대고 보안팀에게 으르렁거렸다. 저 여자 당장 끌어내. 방송 끊어. 지금 당장. 하지만 너무 늦었다. 보안 요원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이수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가 직접 작곡한 협주곡의 제1악장이 시작되었다. 수정처럼 맑고 순수한 선율이었다. 행복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멜로디. 동시에 그녀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는 푸른 잔디밭에서 부모님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이수연의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지금 피아노 앞에 앉은 차갑고 결의에 찬 여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풍경이었다. 바로 그 순간 음악이 급변했다. 아름답던 선율은 갑자기 불협화음으로 뒤틀리며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음의 파편들로 부서졌다. 스크린의 화면도 바뀌었다. 셀바이오 스캔들 충격적인 데이터 조작 정황이라는 5년 전 신문 헤드라인들이 화면을 뒤덮었다. 조작된 연구 데이터, 날조된 내부 고발, 이메일, 그리고 유령 회사 블루 파트너스의 로고가 번갈아 나타났다. 강태환 회장의 방송 중단 명령은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었다. 조상현의 팀이 이미 방송국의 송출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한 후였다. 로열 박스석의 강씨 부자는 속수무책의 분노 속에서 자신들의 범죄가 생중계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음악은 이제 비통하고 처절한 레퀴엠으로 변했다. 그것은 아버지를 잃은 딸의 통곡이었다. 스크린에는 비통한 표정의 아버지 사진과 그의 부고 기사가 차례로 나타났다. 그리고 곧이어 청룡그룹에서 블루 파트너스를 거쳐 언론사와 검찰 관계자들에게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은행 기록이 떴다. 전직 회계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콘서트홀에 울려 퍼졌다. 녹음된 그의 증언은 5년 전의 음모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계획되었는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객석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휴대폰을 꺼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기자석의 기자들은 미친 듯이 노트북을 두드렸다. 이것은 더 이상 음악회가 아니었다. 한 세기의 스캔들이 터지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 협주곡은 마침내 마지막 악장으로 치달았다. 음악은 더 이상 슬프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거대하고 장엄하며 단호했다. 그것은 정의의 심판을 알리는 힘찬 팡파르였다. 스크린에는 이제 이수연 가족의 비극을 넘어 청룡그룹이라는 제국이 얼마나 많은 죄악 위에 세워졌는지가 펼쳐졌다. 정치인들에게 건넨 뇌물장부, 불법적인 토지 거래 내역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증거. 그들의 범죄 제국 전체가 온 세상 앞에 발가벗겨졌다. 이수연의 연주는 신들린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분노, 그리고 희망을 남김없이 건반 위에 쏟아붓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강철처럼 굳어 있었지만 두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무대 조명 아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었다. 적들의 제국을 향한 파괴의 교향곡을 지휘하고 있었다.
마침내 협주곡이 하늘을 뒤흔드는 듯한 마지막 화음으로 절정에 달하는 순간 콘서트홀의 정문이 거칠게 열렸다. 어두운 정장 차림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성난 파도처럼 복도를 따라 밀려 들어왔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로열 박스석이었다. 이수연은 승리를 선언하는 마지막 음을 길게 눌렀다. 그 음이 사라진 후 콘서트홀은 잠시 동안의 완전한 정적,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온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선두에 선 검사가 강태환 회장과 강민혁 앞에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강태환 회장 강민혁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손 치워. 강민혁은 불신과 분노에 차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반면 강태환 회장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 무대 위에 이수연을 향해 평생의 증오가 담긴 마지막 눈빛을 던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수연은 피아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잠시 충격에 빠져 있던 관객석에서 누군가 먼저랄 것 없이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콘서트홀 전체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번졌다. 그것은 그녀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의 상상할 수 없는 용기에 대한 경애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카메라 플래시와 체포 장면 충격에 빠진 사람들의 얼굴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무대 뒤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조상현 이사와 김 집사에게 닿았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아주 작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거대한 제국은 무너졌다. 그녀의 마지막 협주곡은 진정한 의미의 진혼곡 레퀴엠으로 완성되었다. 심판의 콘서트가 있은 후 몇 달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청룡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붕괴가 가져온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법정 공방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법정에서도 끝까지 오만함을 잃지 않았던 강태환 회장은 자신의 모든 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감옥 안에서 그는 더 이상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다. 그저 죄수 번호가 새겨진 늙고 패배한 노인일 뿐이었다. 강민혁 역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권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끝을 맺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 그는 매일 밤 이수연의 마지막 연주를 악몽 속에서 들어야 했다. 윤채린과 그녀의 집안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약혼을 파기하고 강씨 일가와 거리를 두며 자신들의 평판을 지키는데 급급했다. 화려했던 청룡 제국은 그렇게 역사의 먼지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졌다. 강씨 일가의 불법적으로 축적된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법원은 그중 상당 부분을 이수연을 포함한 청룡그룹의 기업 사냥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수연은 다시 숨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배상금으로 어머니를 최고의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모든 고통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 속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기적처럼 조금씩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 의식을 잃은 채 누워만 있던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그녀의 손을 맞잡아 주던 날, 이수연은 비로소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끝났음을 실감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사치품을 사는 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정훈 예술재단을 설립했다. 조상현 이사가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그녀를 도왔다. 재단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불우한 환경에 처한 젊은 예술 영재들에게 장학금과 무대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거대 자본의 횡포에 고통받는 예술가와 혁신가들에게 무료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로 만들었다. 이수연은 더 이상 의사, 아리아드네나 비운의 천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불굴의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 담담하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싸움이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힘의 논리가 꿈을 짓밟는 이 사회를 향한 질문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녀는 이제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다. 그녀는 고독 속이 아닌 타인을 돕는 것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재단 사무실에서 어린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따뜻하고 격려에 찬 눈빛으로 지도하는 그녀의 모습은 예전의 차가운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강씨 집안이 몰락한 후 김 집사는 조용히 은퇴했다. 이수연은 그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종종 재단에 들러 마치 자랑스러운 손녀를 보듯 흐뭇한 미소로 이수연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다시 무대 위에 섰다. 바로 1년 전 청룡 제국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서울 아트센터 콘서트홀이었다. 하지만 오늘 이곳의 공기는 전혀 달랐다. 긴장감과 분노 대신 희망과 축하의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녀가 설립한 재단을 위한 자선 음악회였고 객석은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무대에 등장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 속에는 그녀의 음악에 대한 찬사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무대 위에서 진심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음악은 1년 전에 그 격정적인 복수의 협주곡이 아니었다. 그녀가 새로 작곡한 새벽의 소나타였다. 음악은 고통이나 분노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아침의 고요한 기쁨 상처를 치유하는 따스한 햇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노래했다. 음악은 과거의 슬픔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 슬픔마저도 아름다운 선율의 일부로 끌어안아 승화시키고 있었다. 연주를 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나온 여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음악을 되찾았다. 그녀의 음악은 더 이상 복수의 무기나 자신을 지키는 갑옷이 아니었다. 이제는 세상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순수한 선물이 되었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이다. 소나타의 마지막 음이 사라졌을 때 객석에서는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음악이 주는 깊은 감동과 평화로움 속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윽고 터져나온 박수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뜨겁고 오랫동안 이어졌다. 한때 침묵을 강요당했던 하녀 이수연. 그녀는 이제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그녀의 음악은 인간 영혼의 불굴의 의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증거로 콘서트홀을 가득 채우고 새로운 새벽 속으로 영원히 울려 퍼졌다.